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하루 일책,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이 84번째 날이네요. 주말입니다. 일주일간 해외 출장, 지방 출장을 하고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실컷 자고 지금 잘 쉬고 있어요. 역시 휴식이 있다는 거 참 좋죠? 여러분도 잘 쉬고 계시죠? 아들과 농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정선주님이 지은 책입니다. 학교를 배신하고 열정을 찾은 학력 파괴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처음 아마 접하면 무슨 책일까? 공부에 관계된 책일까? 어떤 그 학교 입시를 앞둔 부모들이 봐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책은 위인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 많이 보고 읽었잖아요. 나폴레옹, 이순신, 세종대왕, 그런 위인전을 보면서 이제 꿈을 꾸죠. 나도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꿈을 꾸죠. 이건 어른들이 보는 위인전 같고요. 예전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도 물론 좋지만 최근에 우리 주위에서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성공해야 되고 또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 세상을 좀 재미나고 훌륭하게 살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분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또 성공한 분들의 아주 많은 성공 사례들 또 실패 사례들이 있고요. 역경 속에서 어떻게 딛고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미리 말씀드리면 강사님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재가 돼요. 스토리텔링 소재가. 그리고 또 강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또는 후배에게 또 리더들은 어떤 내 그룹에서 내 조직에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 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간중간에 생각날 때마다 챕터씩 보게 되면 읽을 때마다 새록새록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책입니다. 자기계발서인데 인문학적 자기계발서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선주님, 이분은 아이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사고력을 키워주는 인지 코칭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인문학이 중요하냐면 수학을 잘하고 물론 영어를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좋죠. 그래서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이 취업하고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제 딸이나 아들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물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해야 되죠. 그런데 꼭 명문대를 나오고 또 대기업을 가고 그런 걸 바라지는 않아요. 공부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는 일이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어렵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거, 또 남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 같다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 미래에 이런 얘기 들었는데 파산으로 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게 현재예요, 이건요. 그렇군요. 25% 의사, 약사 등의 의료인이고 사법고시 추정의 취업률은 40%에 머무는 등 전문직들도 위기랍니다. 이 저자 정선주님은요, 어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했대요. 정선주님은 IT 전문가로 일을 해왔는데요. 인간의 직업 대부분이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더욱 실감하고 있답니다. 아마 그 업종에 있으니까 더욱 실감하겠죠.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사물을 인식하고 사고하고
인지하는 것까지 지금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미래 전문가들에 따르면 20년 안에 판사,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의 직업은 사라질 거고요. 기존의 산업 시스템 또한 붕괴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직업 중에 사라진 직업들이 꽤 있죠? 가장 저는 먼저 떠오르는 게 버스 차장이네요. 오라이 했던. 근데 고속버스도 요즘 바뀐 거 아세요? 표를 이게 티켓팅 해주는데 이제는 기계가 하죠. 기계가 다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끊어서 줄 필요가 없어요. 띵동 띵동 하면 고속버스 위에 지금 예약된 사람, 탄 사람 이렇게 쭉 떠요. 그렇게 되면 고속버스도 이제 처음에 앞에 서갖고 표 끊어주던 차장이 없어지겠죠. 그런 것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100세 시대인데 20년이면 저 같은 경우는 20년이면 아직 칠순 전인데 그때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의 직업을 또 방향을 잡아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강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미래의 또 고객들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은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지 이건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오늘 어떤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후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준비해야 되겠죠. 어쨌든 학교라는 거, 학력이라는 거,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공부한다는 건 준비하는 시기인데 그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죠. 엄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죠. 대학 중퇴는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보면 이 책 보면요. 대학 중퇴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고 혹시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할까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대학은 갔어요. 졸업을 안 했을 뿐이지. 또 미국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 국내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 사례인데 미국은 원래 그렇죠.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가 어렵다. 그들 중에서 몇 명은 아마 졸업을 못했을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했죠. 다른 거 하느라고 꽂혀가지고 전문가니까 공부보다는 다른 데 꽂혀 있으니까 그런 그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다 능력 있는 분들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델, 오라클, 페이스북, 트위터, 월트 디즈니, 드림웍스 참 잘 나가는 기업들이죠. 공통점 뭐죠? 예, 눈치채셨죠. 모두 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이 창업해서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고 이병철 삼성 회장과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이회수, 유재석, 서태지, 허영만, 이청용, 이세돌 등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거나 정규 교과 과정을 밟지 않고도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학력이 성공의 필수 요건처럼 여겨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오히려 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당당히 말하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들은 어떻게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고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수년 전에 이 저자는요. 우연히 테드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던 켄 로빈슨 교수의 강연을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학교가 창의성을 죽인다라는 제목의 그 강연에서는요. 그는 공교육의 목표는 교수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제도는 산업사회 요구에 맞는 일을 할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간 병신이 버쩍 들었대요. 상위권 몇 명만이 차지할 수 있는 교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과목을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야 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교과제도가 한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면 그저 사회에서 잘 돌아가는 부속품이 되기 위해서 무려 16년이나 교육을 받았단 말인가요? 그동안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자신을 덮쳤답니다.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10년간 이제 가르쳐 봤고요. 지금은 이제 쉬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시 돌아갈 생각은 있어요. 근데 하면서 저도 많은 회의감을 느꼈어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한다는 거. 물론 저희 학교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많이 놀아요. 와,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물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뭐 수업 빼먹고 도망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딱 틀에 박혀 있잖아요. 내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전공이니까 꼭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유로운 수업과 내가 탐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력 파괴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학교를 배신하고 열정을 찾은 학력 파괴자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손주님이 지었습니다. 노란색 표지가 아마 희망, 또 노란색 그러면 눈에 띄잖아요. 개성. 그래서 이 표지가 노란색이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 공교육에 있으신 분들, 또 사교육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사교육이죠.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보여요. 이 친구는 반드시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쇼호스트를 가르치면 쇼호스트가 될 것이다.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아. 라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거는 실력이라기보다는 자세 같아요. 인성이나 성실성이나 이런 자세, 포기하지 않는 근성, 이런 친구는 어디를 가도 눈에 띄죠. 또 한편으로는 막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서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아쉬운 분들. 근데 그 친구는 뭔가 성과는 이루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보고요. 과연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다 수준이 다른데 그런 의문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8명 미만이거든요. 항상 소수로 1대1로 코칭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공교육은 또 일반적인 교육은 그렇지 않죠. 많죠. 30명 이렇게 이상 되잖아요. 한 명 한 명, 또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60명, 100명도 되고요. 그들에게 맞춰서 공부가 가능할까? 결국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서 공부를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퇴하는 사람들 보면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여기까지구나. 내가 배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모든 중퇴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중퇴한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책을 읽다 보면 중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중퇴를 합리화시키고 중퇴한 사람들이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패배자인 것 같은 중퇴자들이 오히려 그 중에 옥석을 가려서 대단한 자기의 결정, 주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작가가 학력 파괴자들에게 주목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학교 교육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급변하는 미래에 진짜 성공을 거두려면 과연 뭐를 갖춰야 되는지 그 실마리를 좀 찾아서 그들의 성공 과정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똑같은 프레임 안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삶은 어떨까요? 앞으로 똑같은 교육받고 똑같은 승산이 없겠죠. 앞으로는 창의, 창조, 개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열정적으로 꿈을 쫓아야 되죠. 그래야 자기만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죠.
저는 이거 아주 100% 공감합니다. 저도 좀 뛰쳐나오는 편인데요. 남 안 하는 짓을 좀 잘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보편, 평균이라는 거, 남들처럼 그냥 비슷하게 산다는 거, 물론 괜찮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하지만 저처럼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그래야 저는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특이했죠. 학과 공부는, 사실 뭐, 학점만 땄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전 철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철학 수업을 아주 골라서 듣고 다녔고, 또 학교 방송국에 미쳐가지고 거의 살았죠. 그런 것들이 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잡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을 하다가 이제 아나운서가 됐고, 또 평범한 아나운서, 똑같은 그냥, 바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월급쟁이 아나운서가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쇼호스트로 도전하게 됐고, 또 그 안에서도 나름 잘 나갔는데, 본의 아니게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됐고, 또 학원을 운영하면서 남들과 비슷하게 그냥 학원 안에서 학생들 수업료 받아먹고 사는 그런 안정적인 학원 원장이 아니라 뭔가 도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체 강의에 도전하게 됐고, 지금은 또 인문학 쪽에 변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독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저의 갈망이었고요. 이런 분들이 또 아무래도 성과를 내겠죠. 주말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1박 2일의 서울대 특집편을 이제 보게 됐어요. 한국 최고의 명문대생들은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 마음에 집중해서 봤는데요. 그들 역시 보통의 청춘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멤버인 데프콘이 공부를 잘하니까 추억 걱정은 안 하겠네요 라고 물으니까 학생들 모두가 손사래를 치면서 문과는 어딜 가도 취직이 안 돼요. 문과만이 아니에요. 건축도 아무래요. 다들 고시 공부하느라 바빠요. 라고 대답했고요. 한 남학생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서울대 입학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를 이루고 나니까 허무하다 라고 털어놓기도 했고요. 사실 통계를 보면요. 2013년, 14년 소위 스카이 대학인 서울대, 연대, 고려대 인문사회계열 졸업생 3,745명 가운데 취업한 학생은 1,701명으로 45.4%의 취업률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서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더 낮아서 40.5%였어요. 서울대 우수 졸업 학점 기준이 3.60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토익 950점 이상, 해외 교환학생, 대기업 인턴이라는 스펙을 쌓은 학생들도 서류 전형을 넘기가 어렵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삼성의 고위 임원은요, 우리는 스카이나 카이스트 이런 출신을 우선적으로 뽑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뽑아봤더니 별거 없다는 거죠. 별거 없다는 거죠. 인지도가 낮은 대학의 학생들에 비해서 진출성이 뛰어나거나 도전의식이 뛰어나지도 않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실한 거죠. 성실하고 이해가 빠르고 이런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그게 학교 성적과 비례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고전 중인 것은 명문대생뿐만 아니라요. 우리 학부모들이 선망하는 직업인 전문직, 고소득 전문직 정도 난감한 상황에 현재 벌써 처해져 있습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통계에 따르면 파산으로 일반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 중 41.4%가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특히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계 종사자만 무려 25.4%에 달하고요. 매년 3천여 명이 이르는 의사 면허 합격자들을 배출하는 의회는요. 3명이 개원할 경우에 2명이 폐업을 신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답니다. 진짜요? 와우. 법조계 사정도 만만치 않대요. 2014년까지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취업률은요. 3년 연속 40%대로 떨어졌답니다. 사법고시 합격자도 일반 대졸생처럼 취업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신랑감으로 좋잖아요. 법조계. 그럼 돈 많은 여자한테 장가 가려고 이제
사법고시 치는 것과. 농담입니다. 아유, 큰일 날 소리 했네요. 그건 이런 현상이 한시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이 저자는 얘기하네요. 앞서 언급한 직종들이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할 미래가 오지 않겠느냐고 묻는데 미안하지만 아니요라고 답해야겠답니다. 미래 전문가들이 내놓은 예측들이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성공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니까. 앞으로 15년 내에 화이트 컬러 직종 중에 80%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톰 피터스의 미래 경영의 저자인 포스트 모던 기업의 아버지인 톰 피터스는 말합니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요, 2030년까지 지구의 80억 명 중에 절반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와우. 예측하는, 미래학자를 예측하는 직업들, 없어진 직업들, 대기업, 의사, 교수, 변호사, 기자, 공무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 책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력 파괴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선주님이 지으신 학력 파괴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 읽어드린 것은 이제 서문인데 에필로그가 그렇게 길어요. 그만큼 이제 이 책은 그래요. 왜 학력 파괴자들이 중요한가? 왜 그들에게 우린 주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설득을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했죠. 저도 공감하니까 제 얘기도 좀 했고요. 우리 시대는 사실은 학력이 필요한 시대 맞습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왜? 사회가 원하니까, 세상이 원하니까. 저 같은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사실 또 학위를 받으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 달라질 거라는 걸 되게 저도 많이 느껴요. 창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 부분, 이제 조금만 뭐 의문이 나면 바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지식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융합하느냐. 새롭게 많은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창조해내는가 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많이 아는 거, 엉덩이가 무거운 거, 이렇게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책을 깊이 있게 읽거나 또는 진짜 많이 읽어서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읽어서 그걸 융합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어정쩡한 독서는 또 아닌 것 같고요. 1장 부분은요, 학력 파괴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성공하는 사람들, 영화 감독이 나와요. 한번 여쭤볼게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영화 감독하면 어떤 감독들이 떠오르십니까? 예.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일 먼저 누구나 떠오를 거예요. 제임스 카메론. 또 매트릭스 하면 떠오르는 감독, 워쇼스키 남매. 이제 남매죠. 형제인데 한 명이 이제 성을 바꿨기 때문에 남매가 됐죠. 이런 감독들이 떠오르시죠. 다 학력 파괴자들입니다. 대학을 안 갔거나 중퇴했거나. 저도 그걸 여기서 알았네요. 또 반지의 제왕을 만든 감독 있죠.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감독. 이분도 또 중퇴래요. 이분들에 대한 이 감독들에 대한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가라는 게 간략하게 저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요, 현재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영웅담, 성공담, 또 실패담들이 아주 간략하게 잘 묘사되어 있어서 자신의 꿈을 찾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고, 또 강사들에게는 좋은 소재거리가 되겠어요.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또 식물이 너무 좋았던 꼬마, 마키노 노미타로.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 알게 됐어요. 이쪽은 잘 모르니까. 1862년에 일본의 코치에 부유한 양조자집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근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질 못했답니다. 3살의 아버지를, 5살의 어머니를 차례로 잃고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대요.
할머니는 이제 부모님의 빈자리가 주는 슬픔을 메꿔주지 못했죠. 그래서 자주 산에 올랐고요. 그때 산에서 바라본 꽃들이 너무나 예뻐서 식물을 좋아하게 됐답니다. 코치의 풍요로운 자연은 외로운 그를 마치 부모처럼 품어줬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식물 채집이 좋아서 일찌감치 학교를 자퇴해버리고 자신의 길을 찾았대요. 그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뭐 식물을 채집하고 공부하고, 이걸 보면서 영화 감독들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일찍 미친 거죠. 꿈이 있고 이러니까 성공하죠. 근데 단순히 그냥 학교만 이렇게 다니고 성적만 올린 사람들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꿈이 없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 그러니까 어디 하나 꽂히면 재밌을 텐데. 저희 딸도 공부를 안 해요. 저희 아내는 미칠라 그러죠. 저희 아내는 이제 정규 코스를 통해서 늘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도 나왔죠. 그런데 뭐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또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이렇게 결혼하면 당연히 그만두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밀려서 자연스럽게 그만뒀고, 결혼 이후에도 다른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거기는 이제 계약직으로 또 있다가 또 임신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만두게 되고. 근데 저희 이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희 아내도 제 어떤 재무 담당을 하고 있지만 좀 아까워요.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인데 저희 딸은 공부를 안 해요. 벌써부터 꿈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신처럼 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또 희망을 주는 강사가 되겠다고 이제 아빠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그래서 친구들의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도 남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막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그것도 이제 좋은 경험이죠. 또 폭력에 휘말려서 3명의 아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로 가서 조소도 받아보고, 그때 또 저희 딸이 느꼈대요. 경찰서에서 조소를 해보니까 자기는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만났는데 나를 때린 그 아이들은 얼마나 지금 공포스러울까. 사람을 때리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걸 배웠다는 둥. 또 저희 딸 때문에 저기 딸 때문에 한 20여 명이 학교 학생들이 이제 집단으로 패싸움이 일어날 뻔하다가 다행히 길이 엇갈려 갖고 일어나지 않은 등, 뭐 이런 아주 파란만장한 걸 보내는데, 어쨌든 뭔가 꿈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래, 지금은 공부를 안 하겠지만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부를 안 하고는, 그러니까 그쪽이죠.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나 마이클 무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하거든요. 파고드니까. 이 마키노 도미타로도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력 파괴자들의 책이 얘기하는 건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일찌감치부터 쓸데없는 공부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해결화된 생각하지 말고, 남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러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평균적인 삶을 살게 된다. 남들처럼 살게 된다. 개성이 없어진다. 창의력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 친구, 이 친구 아니죠? 이분이시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마키노. 2011년 곤충에 대해서 17세 소년이 쓴 논문이 학계 교수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답니다. 주인공은 강원도 춘천고 재학생인 차석호 군이었대요. 한국의 파벌을 꿈꾸는 석호는 동네 어른들까지도 곤충을 잡으면 그에게 갖다 줄 정도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곤충에 빠져 살았답니다. 그는 곤충의 모든 것이 신기해서 시간만 나면 산으로 곤충을 찾아 나섰고, 빛의 자극에 보이는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 새벽 3시간 넘도록 곤충을 채집하곤 했습니다. 국내 잘못 알려진 곤충 6종을 찾아내서 생물연구학센터에 보고했는가 하면
희귀종도 발견해서 세계 유수의 석학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생물학 전공 서적까지도 독파함은 물론이고요. 어려운 곤충 학명까지도 줄줄 꿰고 있는 소년의 논문을 본 교수는 이미 학부생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내신 등급은 9등급 중에 8등급이었대요. 전문대학도 입학이 어려운 등급이죠. 그래서 이제 연세대에서 최초로 시행한 창의인재 전형 덕분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글쎄요, 잘 버텼을까요? 이렇게 창의적인 친구들이 대학을 가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아마 자퇴를 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저희 아들도 그렇습니다. 이 곤충에 빠지니까 뭐 학명을 싹 외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역사에 되게 한번 빠졌었어요. 뭐 외우는 걸 좋아해갖고. 그래서 조선시대 뭐 쭉 외우는 거 보니까, 야, 이게, 그래, 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우리 제도, 뭐 다방면에 배우는 건 물론 좋지만 제도권에서 이런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는 게 모두 다 학교를 중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또 내 자녀가 하는 게 있다면 중간 학교를 그만두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력 파괴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선주님이 지으신 학력 파괴자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학력 파괴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해서 학력 파괴자들 출신의 이스트의 탑 리더들의 사례를 이제 읽어드렸고요. 2장에서는 올리번 인재를 만드는 리얼 공부, 진짜 공부. 올리번 인재들은 어떤 공부를 했는가라는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학교 무용론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다양한 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뭐 에피소드, 예를 들면 2007년 어느 날 호련히 39세 100억 시리즈로 출판기에 등장해서 학벌과 성공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한국무역경제연구소 이진우 소장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이제 사례가 필요하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16살에 고등학교를 그만둔 사실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못했던 일은 중학교에 다녔다는 사실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학교를 뛰쳐나올 것이고 당당한 CEO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딸도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바로 학교를 중퇴시키고 CEO로 키울 거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와우. 저희 딸은 늦었네요. 중2니까 이게 지금 학교를 자퇴시키고 강사를. 근데 그것도 말이 돼요. 만약에 진짜 저희 딸이 간절히 그 강사가 지금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자질이 있다면 본인이 그만두겠다 그러면 저는 그만두게 할 것 같아요. 그래, 나를 따라다니라고.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아빠가 하는 걸 직접 보고 아빠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보이겠죠. 학교에서 미분적분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세금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돈을 배우고 또 언어를 배우고 세계 언어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 하면 좋겠죠. 뭐 중국어라든가. 요즘에는 제가 미얀마어를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는 지인이 미얀마에서 성공하신 분인데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낌없이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대신 우리 딸이 미얀마어를 배운다면 미얀마에 유학을 가거나 남들 안 한, 그러니까 잘 가는 뭐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말고 일찌감치 미얀마로 가서 거기에 먼저 뿌리를 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부산 외대에 미얀마어과가 있더라고요. 그래 너는 그러면 미얀마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그냥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판단할 부분이죠. 지인색이니까. 어쨌든 이걸 보면요. 부모들이 기다려줬거나 지원해줬어요. 이렇게 학교를 그만뒀을 때 두들겨 패면서 학교를 다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도움을 준 거죠. 아니면 부모가 안 계셨거나 그것도 도움이죠. 부모가 안 계셨거나 부모가 안 도와주는 것도 좀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사업 실패, 아버님의 사업 실패, 불우한 가정
가난 이런 도움을 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거든요. 어릴 때. 그때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감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안 도와주는 것도 도움인 것 같고요. 또 도와주는 것도 도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여기도 부모들의 어떤 지원, 가난 이런 것들이 본인을 만들었다. 결국 부모에게 꼭 나오더라고요. 나는 부모 덕을 못 봐서 성공했다. 그것도 덕이죠. 그게 많이 없이 평범한 부모였다면 아마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들. 이진우 소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경제교육 덕분이래요. 아버지 사업가인 아버지는요 늘 투자와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를 귀에 몹시 박히도록 들려줬고요. 그가 중학생일 때부터 땅을 사는 법을 가르쳤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하면서도 항상 투자와 재테크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또 평소에도 같이 땅을 보러 가자고 하셨고요. 재테크가 거의 생활화돼 있었죠. 반면에 학교에서는 대학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재테크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을 우리가 되게 많이 배우죠. 유대인 1,500만 명 정도죠.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인구가. 전 세계 인구 70억 명의 0.2%죠. 근데 이들은 세계 경제 금융 산업을 쥐었다 폈다 하죠. 미국의 억만장자 가운데 40%가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부의 30%를 쥐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5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지키고요. 13살에 치르는 성인식에서 주변 지인들은 이렇게 성인식에 부주금을 주는데 한 5만 달러 정도의 종잣돈을 모으게 된대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때부터 대학 입학 전까지 아이는 스스로 그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히 실물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마크 저커버그 역시 유대인으로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와 경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돈의 현실적 가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덕분에 어린 나이에도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CEO가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사업 실패하는 거를 너무 심하게 봤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격이 CEO형은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보고 나는 아버지를 닮았구나.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아버지 닮은 부분을. 당연히 닮았죠. 아버지 자식인데. 그러면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일찍 결론을 내렸나 봐요. 어릴 때부터 그걸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또 재기를 못 하셨고 아버지가 재기를 하셨으면 제가 사업가가 됐을 텐데 결국 재기를 못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월급쟁이 생활은 싫고 저렇게 리스크한 사업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 영업을 잘하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네,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뭐든지 잘 팔면 뭘 팔아도 책을 팔든 뭐 보험을 팔든 뭐 자동차를 팔든 어느 회사는 파는 직업은 필요하잖아요. 그건 실력이잖아요. 자본금도 필요 없고 내가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영업 쪽에 관심을 갖게 됐죠. 아버님 덕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려고 자꾸 이렇게 미루는 거죠. 그냥 난 영업만 하려고. 근데 CEO가 됐죠. 본의 아니게 저도. 근데 그거를 판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그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어떤 그 실패가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 그 고통. 그러니까 나 혼자 실패하는 건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특히 이제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해서 자녀들은 물론 잘 됐죠. 저야 우리 형 누님도 참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배우자는 너무 고생이 돼서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그것도 아버지한테 배운 거네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이제 강사로 성공하신 분들,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 또
또 강사가 되다 보니까 CEO 분들을 많이 만나죠. 그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물론 명문대를 나와서 착착착 잘 진행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 동창들을 봐도 저는 이제 강남 8학군에서 나왔는데 상당히 그 공부를 잘했죠. 저희 학교 반에서 11등까지가 서울대를 7등까지가 서울대를 가고 11등까지가 스카이를 갔었으니까 저는 그럼 11등도 못했다는 얘기죠. 저는 스카이가 아니었으니까 반에서 진짜 11등 안에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10등 안에 제가 11등을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군요. 그냥 20, 30등에서 놀았습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거였는데 지금 동창 모임에 가보면 물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기업에 가 있어요. 공무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부 못했던 아이들, 대학을 못 갔던 또는 중퇴했던 친구들이 엄청나게 성공했더라고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동창에 나온다는 건 나름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나옵니다. 살기 힘든 아이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걸 뭐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때 공부를 안 하고 막 되게 자유로웠던 친구들, 당구 막 몇백씩 쳤던 친구들을 보면 뭔가 지금도 뭔가 남과 다른 어떤 제도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새로운 걸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제도권 교육에 익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아내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네요. 이 책을 좀 보여줘야 되겠어요. 정선주님이 주신 학력 파괴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선주님이 지으신 학력 파괴자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3장 이제 읽어드립니다. 난독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책을 잘 못 읽는 거예요. 사실 책을 읽는 건요, 우리 뇌에서 그림을 이렇게 해독하는 겁니다. 해독. 이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떨어졌다기보다는 그 부분보단 다른 부분이 더 발달할 수도 있고요. 예. 한쪽이 좀 안 되면 다른 한쪽이 좀 발달된 부분들이 많아요. 모든 것이 발달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천재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들도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난독증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난독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거는 잘 읽는데 이게 제가 글을 쓰잖아요. 오타가 진짜 많아요. 제가 써놓고 몇 번 읽거든요. 없어요. 내가 쓴 글은 오타가. 근데 남이 읽으면 보여. 제 책도요. 진짜 열심히 교정한 거거든요. 희한해. 안 보여. 저는 오타가. 내가 문법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게 안 보여요. 왜 그러지? 저만 그런가? 하여간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 참 오타가 많아요. 저는 창피해요. 그래서 그 오타를 이렇게 읽어보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런 재미있는 상상 한번 해보죠. 만약 삼성을 가수 싸이가 경영한다면 어떨까요? 삼성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재미? 창의? 이런 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엘리트 코스들이 다닐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기업마다 문화가 있죠. 현대 그러면 뭔가 이제 정주영 설립자의 느낌이 있죠. 뚝심 뭐 이런 거. LG 예전에 이제 인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화, 인간관계, 인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여튼 삼성. 혹시 삼성을 만약에 싸이가 경영하면 강남역 사거리에서 말춤을 추면서 신형 갤럭시의 출시를 알리지 않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싸이를 능가하는 괴짜 CEO가 있습니다. 바로 버진 그룹입니다. 400여 개의 자회사, 직원 5만 명의 규모로 유럽에서 가장 큰 기업. 타임즈가 얘기하는데요. 롤스로이스 일의 영국 최고 브랜드로 평가받는 버진 그룹입니다. 이 버진 그룹의 창업주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기존의 경영 전략과 마케팅 불문율을 깨면서 42억 달러 자산가가 된 리처드 브랜슨입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선천적으로 난독증 때문에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고요.
학창 시절엔 늘 꼴찌를 맴돌았고요. 회사 경영의 가장 기본 요소인 재무제표도 읽지 못한답니다. 이야, 그런 그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요, 영국 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기사자귀를 줬고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그룹 액션 추어는 50대 경영 구루로 선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재미나게 있습니다. 여기 버진 항공이 어떻게 생겼냐면 젊은 사업가 시절에 아일랜드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지인 푸에르토리코 행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아일랜드에서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항공사가 비행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 못했고 항공사는 승객들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는 태연자악하게 공항 데스크로 가서 비행기 한 대 빌리는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대요. 그리고 그 금액을 1인당 비용으로 나눈 다음에 휴대용 칠판을 빌려서 이렇게 썼답니다. 버진항공사 푸에르토리코 행 좌석 있음. 가격은 39달러. 39,000원밖에 안 해요? 4만원? 버진 푸에르토리코 가는 게? 와우. 당연히 다 나갔죠. 그러니까 비행기 임대비를 충당할 만큼 좌석에 팔렸죠. 기재를 발휘해서 공격에 처한 승객들을 구한 그 젊은 사업가가 바로 리처드 브랜슨이랍니다. 야, 대단하네요. 이 이제 브랜슨의 모험가적 기질은요, 어머니로부터 받았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정말 이랬을까요? 어머니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남자만 파일럿이 될 수 있었대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은 그냥 해버리는 어머니는 남장까지 해가면서 마침내 영국의 초창기 비행기 조종사가 됐답니다. 그녀는 아들을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브랜슨이 4살밖에 안 됐을 때에도 그를 집과 8km나 떨어진 들판에 데려다 놓고 집까지 찾아오라고 했는가 하면요. 물론 멀리서 지켜봤겠죠. 설마. 어쨌든 야, 대단하네. 12살에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지도 한 장만 달랑 들고 자전거로 50마일을 달려 친척 집에 다녀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저쪽에 제가 MT를 갔는데 거기에 오고 싶다 그래서 찾아오라고 전철로 혼자 저 있잖아요. 남양주 쪽 있잖아요. 마석 쪽인가 그쪽에 지가 찾아왔더라고요. 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글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는 분들은 어떻게 애를 혼자 그렇게 왜 대중교통 밤도 아니고 낮인데 근데 이게 더하죠. 대단하네요. 어머니 덕분에 이제 자립심, 자신감을 키웠죠. 브랜슨은 9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대요. 어린 묘목을 길러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파는 사업을 했고요. 또 400그루의 묘목을 우편으로 주문해서 친구와 함께 앞마당에 심었지만 속상하게도 한창 키우던 묘목을 토끼들이 먹어치우고 말았대요. 덕분에 수학을 못해도 손익계산을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그때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동네에 토마토 밭이 있었는데 이제 놀러 다니다가 막 동네 돌아다니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토마토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제 돈을 얻어가지고 내가 토마토를 아는 농장에서 싸게 사올 테니까 얼마를 주면 거의 한 바켓씩 받으실 수 있다고. 그래서 돈을 걷어갖고 제가 리아카를 동네 아저씨한테 빌려서 토마토는 한 리아카 따온 기억이 나요. 사온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바켓씩 주고도 돈이 남았어요. 토마토가 남았어요. 그때부터 세일즈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거 되게 쉽잖아요. 제가 갖고 와서 파는 게 아니라 선입금 후 배달이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질을 발휘했네요. 거침없는 청년 사업가가 됐고요. 1971년에 20살 때 브랜슨은 버진 레코드라는 작은 음반 가게를 열었답니다.
버진은 사업의 초짜라는 의미에서 만든 이름이지만 이 작은 가게가 40년 후에 세계적 대기업의 시초가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스타벅스 경영자 하워드 슐츠는요, 우리는 커피만이 아니라 문화도 함께 판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전부터 브랜슨은 창조 경영의 아이콘답게 음반이 아닌 즐거움을 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버진 레코드에 적용했어요. 음반을 사기 전에 음악을 직접 듣게 해주었고요. 안락한 소파를 누워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했고요. 이게 입소문이 나니까 매장은 학생들의 아지트가 됐죠. 음반 매장에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지켜보던 브랜슨의 머릿속에는 또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즉각 비싼 가격의 음반을 우편으로 주문할 때는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잡지에 실었습니다. 반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열광적이었대요. 어느 날 오후 21세 브랜슨은 직원들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브랜슨은 무명인 15세 음악 천재 마이클 올드필드의 노래에 푹 빠져서 그의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음반 회사에 보냈는데 모두 앨범 제작을 거부했던 거예요. 이를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음악을 왜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직접 해보지 뭐. 일단 흥미를 느끼면 포기를 모르는 추진적인 성격 탓에 버진 뮤직이라는 음반 회사를 차려서 올드필드 앨범을 발표했고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올드필드 앨범은 5년간 음악 차트에 올라서 영국에서 200만 장이 팔렸대요. 그 이후에 뭐 섹스 피스톨스, 롤링스톤스, 스팅, 필 콜린스, 이야 쟁쟁하네요. 이런 쟁쟁한 뮤지션들과 이따 계약을 맺으면서 세계 최대 음반사로 발돋움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을 받았답니다. 야, 버진 항공을 만들었고요. 우주까지 가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답니다. 우주선. 이야, 또 기상천외 마케팅. 이 책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달장애, 왕따, 난산증, ADHD 가 있어도 그냥 성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례들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학력파괴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